첫 번째 이야기. 퇴직금을 받는 그 순간 가장 큰 함정에 빠집니다. 여러분, 퇴직금이 통장에 찍히는 그 순간을 상상해 보세요. 4억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계좌에 들어옵니다.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대부분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드디어 해방이다라는 안도감, 다른 하나는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라는 불안감이죠. 그런데 이 두 감정이 결합되면 아주 위험한 행동이 나옵니다. 바로 성급한 결정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퇴직 다음 달에 지인의 권유로 상가를 사셨습니다. 3억을 들여 수도권 외곽 상가를 매입하셨는데 세입자가 6개월 만에 나가고 그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데 2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관리비와 대출이자로 매달 200만 원씩 빠져나갔죠. 또 다른 분은 지인 통해 비상장 주식에 2억을 넣었다가 회사가 부도나면서 전액을 잃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퇴직 직후 3개월에서 6개월은 판단력이 가장 흐려지는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은 끊겼는데 목돈은 손에 쥐어져 있으니 뭐라도 해야 한다는 조바심이 판단을 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조언은 이겁니다. 퇴직금이 들어오면 최소 3개월, 가능하면 6개월은 그냥 두세요. 은행 파킹 통장이나 CMA 계좌에 넣어두고 그 기간 동안 여러분 자신의 노후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는데 시간을 쓰세요. 어디서 살 것인지, 매달 얼마를 쓸 것인지, 자녀에게 얼마를 지원할 것인지, 이걸 정리하지 않고 돈부터 굴리려 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IRP와 연금저축을 반드시 활용하세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을 때 대부분은 IRP 계좌,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이 돈을 일시금으로 인출할 것이냐, 아니면 IRP에 그대로 두고 연금으로 받을 것이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반드시 IRP에 남겨두시고 55살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십시오. 왜일까요? 이유는 세금입니다. 퇴직금을 유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다 내야 합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4억 규모면 대략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의 세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걸 연금으로 10년 이상에 걸쳐 나눠받으면 퇴직소득세의 30%가 감면됩니다. 11년 차부터는 40%까지 감면되죠. 단순 계산으로도 최소 600만 원, 많게는 1,6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결정 하나로 얻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IRP 계좌 안에서 굴리는 동안 발생하는 운용 수익, 이것도 인출 전까지는 과세 이연됩니다.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커지죠. 만약 여러분이 4억을 IRP에 두고 연 5% 수익을 낸다면 매년 2천만 원의 수익이 나는데 이걸 매년 과세하지 않고 인출 시점까지 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년이 지나면 그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더해 연금저축 계좌도 함께 활용하세요. 퇴직 후에도 연금저축에는 연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IRP와 합쳐서 연간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급여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니 최대 148만 원까지 매년 세금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은퇴 후에도 배당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다면 이 세액공제는 아주 실질적인 절세 수단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4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4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굴려야 할까요? 저는 여러분께 4단 피라미드 방식을 권해드립니다. 안정성이 가장 높은 자산을 아래에 두고 위로 올라갈수록 수익성을 높이되 비중은 줄이는 방식입니다. 먼저 가장 아래단, 즉 유동성 자산으로 5천만 원 정도를 배정하세요. 이건 즉시 꺼내 쓸 수 있는 돈입니다. 파킹 통장, CMA, 저축은행 정기예금 등에 분산해 두시면 됩니다. 왜 이 정도 규모가 필요하냐면 은퇴 후 1년 반에서 2년 정도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원비, 자녀 결혼 축의금, 집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응하려면 이 정도의 완충 자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걸 마련해 두지 않으면 시장이 하락했을 때 투자 자산을 손실 상태로 팔아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 번째 단은 안정형 자산입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를 여기에 두세요. 국채, 우량회사채, 채권형 ETF, 그리고 국민연금 임의 계속가입이나 주택연금과 연계된 자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즘 국고채 3년물 금리가 3%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량회사채는 4% 수준까지 나옵니다. 채권형 ETF로 분산 투자하면 개별 채권의 부도 리스크도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수익이 폭발적이지는 않지만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든 여러분의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뼈대입니다. 세 번째 단은 인컴형 자산입니다. 1억 5천만 원 정도를 배당주, 배당 ETF, 니츠, 인프라 펀드에 분산 투자하세요. 국내 고배당주 중에서는 통신, 금융, 유틸리티 업종의 배당 수익률이 4에서 6% 수준입니다. 미국의 배당 귀족주 ETF나 커버드 콜 ETF도 좋은 선택지가 됩니다. 리츠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부담 없이 임대 수익을 배당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죠. 이 인컴형 자산은 여러분의 두 번째 월급 역할을 합니다. 매달 또는 매 분기 배당금이 들어오면 심리적 안정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 단, 즉 피라미드의 꼭대기는 성장형 자산입니다. 5천만 원 정도만 배정하세요. 국내외 우량성장주, S&P 500 ETF, 나스닥 ETF 같은 상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10년, 20년을 내다보고 돌리는 돈입니다. 단기 변동성은 있지만 장기적으로 물가 상승률을 이기는 유일한 자산이 바로 주식입니다. 은퇴자라고 해서 주식을 아예 배제하면 안 됩니다. 요즘 100살 시대라고 하는데 만약 여러분이 60살에 은퇴하고 40살까지 사신다고 하면 30년입니다. 30년 동안 물가가 2%씩만 올라도 화폐 가치는 절반 아래로 떨어집니다. 성장 자산 없이는 이 물가 상승분을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유동성 5천, 안정형 1억 5천, 인컴형 1억 5천, 성장형 5천. 이게 표준 배분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나이, 건강 상태, 자녀 지원 여부, 국민연금 수령액에 따라 이 비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인출 전략이 수익률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어디에 투자할까만 고민하시는데 은퇴 자산 관리에서 사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꺼냈을까입니다. 이걸 인출 전략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상품에 투자해도 인출 순서와 방법이 잘못되면 자산이 급속히 소진됩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원칙은 4% 룰입니다. 은퇴 첫 해에 자산의 4%를 인출하고 그 다음 해부터는 물가 상승률만큼만 늘려서 인출하면 30년 동안 자산이 마르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4억이라면 첫 해 1,600만 원, 월 130만 원 정도를 인출하는 셈이죠. 그런데 이건 미국 시장 기준의 오래된 연구이고 요즘은 저금리, 저성장 환경을 반영해 3.3에서 3.5%가 더 안전하다는 견해도 많습니다. 4억 기준으로 월 110만 원에서 130만 원 사이를 인출하시면 무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인출 순서입니다. 어느 계좌에서 먼저 뽑을지가 세금을 크게 좌우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자산부터 그리고 과세이혼 혜택이 없는 계좌부터 먼저 인출하시는 게 좋습니다. 즉 일반 증권 계좌나 CMA 계좌에서 먼저 인출하고 IRP나 연금저축은 마지막까지 남겨두세요. IRP나 연금저축은 굴리는 동안 세금이 이연되기 때문에 최대한 오래 굴려야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이 크게 하락한 해에는 인출액을 조금 줄이는 유연성을 가지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20% 넘게 떨어진 해에 원래 계획대로 4%를 그대로 뽑으면 자산 회복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는 인출액을 2에서 3%로 줄이거나 안정형 자산에서만 인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걸 가드레일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절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강의 내용 중 어쩌면 가장 실용적인 부분일 겁니다. 성공하는 법을 배우는 것보다 실패를 피하는 법을 배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첫째, 자녀에게 목돈을 미리 주지 마세요. 이건 정말 많이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자녀가 결혼한다, 사업을 시작한다, 집을 산다. 이런 이유로 1억, 2억을 덜컥 주시는 부모님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노후는 여러분이 책임지셔야 합니다. 자녀에게 돈을 주면 감사받을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게 되고
여러분이 힘들어졌을 때는 이미 그 돈이 사라진 후입니다. 지원을 하시더라도 여러분의 노후 생활비를 먼저 확정한 다음 그 이상의 여유분에서만 하세요. 둘째, 지인이 소개하는 고수익 상품에 절대 넣지 마세요. 연 1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는 상품,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비상장 주식, 코인 관련 상품,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은퇴자라는 이유만으로 표적이 됩니다. 은퇴자산은 회복기간이 없다는 걸 명심하세요. 젊을 때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지만 60살 이후에는 한 번의 실패가 곧 노파산입니다. 셋째, 부동산에 집중 투자하지 마세요. 특히 상가나 오피스텔은 임차인 리스크, 공실 리스크, 유동성 리스크가 모두 큽니다. 팔고 싶을 때 팔리지 않는 자산은 은퇴자에게 최악의 선택입니다. 굳이 부동산에 투자하시겠다면 리츠 ETF 같은 간접 투자 상품을 활용하세요. 넷째, 보험을 자산관리 수단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종신보험, 변액연금 같은 상품을 은행이나 보험창구에서 권유받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비가 많이 빠지는 구조라 20년 이상 유지해야 겨우 원금 회복이 됩니다. 은퇴자에게는 시간이 자산인데 그 시간을 사업비로 헌납하는 셈이죠. 보험은 순수 보장성 위주로만 유지하시고 자산 증식은 다른 수단으로 하세요. 다섯째, 원금 손실을 두려워한 나머지 예금에만 몰빵하지 마세요. 이것도 큰 실수입니다. 4억을 전액 예금에 넣으면 심리적으로는 편할지 몰라도 물가가 3%씩만 올라도 20년 후 실질 가치는 2억 2천 정도로 쪼그라듭니다. 절대 안전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확실하게 손실이 확정되는 선택인 셈이죠. 여섯 번째 이야기, 국민연금과 주택연금. 이 두 기둥을 활용하세요. 여러분이 굴리는 4억이 노후 생활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는 은퇴자를 지원하는 두 개의 강력한 공적 시스템이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은 여러분이 이미 납부하신 만큼 정해진 수령액이 나오지만 연기연금 제도를 활용하면 수령액을 크게 늘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미룰 수 있는데 1년 미룰 때마다 7.2%씩, 5년이면 36%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원래 월 150만 원을 받을 분이 5년을 미루면 월 204만 원이 됩니다. 평생 이 금액이 지급되고 물가 상승률에 연동되니 실질적으로 어마어마한 혜택이죠. 물론 5년치 미수령분이 있으니 손익분기점을 계산해 봐야 하지만 건강한 분이라면 대략 76에서 78살 이후부터 이득이 커집니다. 오래 사실 자신이 있다면 연기연금은 아주 좋은 선택입니다. 주택연금은 여러분이 소유한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55살 이상, 공시가격 12억 원이야. 주택 소유자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가 6억 원 아파트를 가진 65살 부부가 종신형으로 가입하면 매달 약 140만 원 정도를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집에 계속 사시면서 연금을 받는 거고 부부가 모두 사망한 뒤 집을 처분해서 정산합니다.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는 것보다 여러분의 노후 자립이 훨씬 중요합니다. 자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독립한 부모인 걸 진짜로 원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합하면 4억을 훨씬 여유롭게 굴릴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과 주택연금으로 매달 고정 수입이 300만 원 정도 확보되면 4억은 굳이 인출을 서두르지 않고 성장형 자산 비중을 조금 더 높여서 장기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세금과 건강보험료.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챙기세요. 투자 수익률만 신경 쓰다가 세금과 건강보험료에서 다 뜯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은퇴 후 자산관리에서 이 두 가지는 반드시 관리하셔야 합니다. 먼저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45%까지 누진 세율이 적용되죠. 4억을 배당 6% 상품에 넣으면 배당 수익만 2,400만 원이 나오니 바로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걸 피하려면 부부간 자산 분산이 중요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나눠서 각각 2천만 원 미만으로 관리하면 분리과세로 끝납니다. 부부 명의 분산은 상속 측면에서도 유리하니 꼭 고려하세요.
건강보험료도 아주 중요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이 있는 은퇴자는 월 30만 원, 많게는 50만 원 이상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줄이는 방법은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재되거나 배우자가 직장가입자라면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다만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점점 엄격해지고 있으니 최신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이미 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퇴직 후 최대 3년간은 직장가입자 시절 보험료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마지막 이야기, 돈보다 중요한 것.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4억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는 오늘 강의의 표면적인 주제였지만 사실 이 강의의 진짜 주제는 여러분의 노후 30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입니다. 돈은 도구입니다. 아무리 잘 굴려도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잘 관리하시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매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취미든 봉사활동이든 새로운 공부든 손주와의 시간이든 삶에 리듬이 있었어요. 반면 4억이 아니라 40억을 가지고 있어도 불행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 배운 자산 배분 원칙을 성실히 실천하시되 동시에 여러분의 시간과 관계와 건강에도 똑같이 투자하세요. 은퇴 후 30년은 벌어들이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내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4억이라는 숫자는 시작점일 뿐이고 이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결정됩니다. 서두르지 마시고 원칙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챙기세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